첫 번째, 건설공사 특수성 분석에서 총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개요, 현장 특성 분석하고 현장 운영 계획, 그 다음에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법령이냐 하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있습니다. 별표 7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가설공사는 처음에 컨테이너 같은 거를 세울 때 가설공사를 먼저 진행을 해주겠죠. 자, 그래서 가설구조물의 설치 개요, 그 다음에 시공 상세 도면 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절차의 주의사항 및 안전 점검표 등을 표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짓기 위해서는 땅을 먼저 파줘야 되기 때문에 굴착공사나 발파공사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에 따른 굴착이나 흙막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안전시공 절차의 주의사항과 안전점검표 등이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콘크리트 공사, 그 다음에 강구조물 공사, 성토 및 절토 공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해체 공사, 그 다음에 건축 설비 공사,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만 가볍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건설재해 예방 대책으로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추가해야 되는지 해당 표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사용할 때는 어떤 것을 추가해 줘야 되냐면, 먼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에 대해서 포함시켜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계 건설기계를 건축을 했을 때 어떤 식의 운행 경로를 사용해서 겹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정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을 적어줘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요즘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많은 위험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줘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했을 때 우리는 작업계획서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때 추가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추가적으로 보험증서, 그 다음에 성능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해당 운전자의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은 사본으로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사한 다음에 혹은 스캔을 한 다음에 같은 파일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장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춰서 이렇게 서류들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굴착 작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착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외워주도록 합니다. 자, 굴착 작업 시에는 뭐가 중요하다?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그 다음에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마지막으로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 굴착 방법에서의 작업 계획서 내용으로는 굴착의 방법, 그 다음에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 그 방법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중요한 것은 채석 작업과 그 다음에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이 있습니다. 저 채석 작업은 그대로 한번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시에는 해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체를 할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체의 방법 및 해체의 순서 도면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설 설비, 방어 설비, 환기 설비 및 살수 방어 설비 등의 방법,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내 연락 방법과 해체물을 어떤 식으로 처분할지, 그 다음에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을 어떤 식으로 작업 계획서를 만들지, 그 다음에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폭발물 등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를 추가해 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연관지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계도서 검토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부분을 보게 되냐면 안전관리 조직에서 아래쪽에 안전총괄 책임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자, 안전총괄 책임자가 있다면 그때 누가 보좌를 한다? 이때 보좌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잘 해줘야 되고, 그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어떠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안전총괄 책임자분께 전달을 해드리면 책임자분께서 검토를 한 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자가 독단적으로 주문을 하기보다는 총괄 책임자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수량만큼만 주문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챕터에서의 건설공사의 위험성. 자, 아래쪽 보게 되면 먼저 유해 위험 요인 선정에서 토공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때 토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토공사는 무엇이냐면 건축공사에서 대지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반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전 조사 후에는 대지를 정리하고 기초 파기, 흙막이 공사 등등이 필요한 것이 토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공사의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지반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흙을 막아줄 수 있는 흙막이 공사, 그 다음에 터 파기, 건축공사, 그 다음에 다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터 파기는 무엇이냐면 터와 파기를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터와 파기를 구분해준다면 먼저 터란 무엇이냐면 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라운드가 뭐였죠? 땅입니다. 즉 땅 파기를 터 파기라 부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흙막이를 잘 해준 다음에 터 파기와 건축공사 다짐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땅을 먼저 지반 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땅을 판 다음에 좌측으로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좌우 쪽으로 흙이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흙이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흙막이 공사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땅을 파고 나서 그 다음에 건축물을 세우겠죠. 자, 그래서 건축물을 이런 식으로 세운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건축물을 세우게 되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흙을 다시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흙을 다시 이런 식으로 덮어주는 것이 대매우기 다짐이 된다라는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반조사의 절차 이런 것들은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지반조사 방법으로는 지하탐사법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보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운딩 테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 구멍을 이용하거나 직접 시험기를 떨어뜨려 흙의 저하 및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표준관입 시험에 대해서 출제율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용 샘플러로 중량 63.5kg 추를 76c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30cm 관입하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로 흙의 진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표준관입 시험에서 N값의 상대적 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N값이 10에서 30일 경우가 중간값을 갖고, 이게 N값이 작아질수록 느슨하고 그 다음에 N값이 커질수록 조밀한 상태가 된다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N값이 4에서 8 중간 정도, 진행 상태일 때는 중간 정도가 4에서 8 정도가 되고, 마찬가지로 값이 작아질수록 물러지고 값이 커질수록 매우 단단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일링 현상과 히빙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일링 현상이란 무엇이냐면 지반 조건이 지하 수위가 높고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지반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보일링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보일링 현상은 언제 발생이 되는 거다? 지금 지하 수위가 이렇게 높을 경우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서 물과 함께 끌어올려진 모래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서 땅이 들썩들썩 올라오게 되는 현상이 되는 게 끌어오른다 라고 하는 것이 보일링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 및 현상에서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이 부족한 이런 특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굴착면과 배면토의 수두차에 의한 침투압이 발생, 그 다음에 저면이 액상화되는 현상이 있으며, 이에 대책으로는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고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를 설치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히빙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빙 현상의 지반 조건은 무엇이다? 연약성 점토 지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이 부족하거나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 자,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이때는 지하 수위가 아니라 흙막이 내외부에 중량차가 발생해서 누르는 게 더 커지게 되겠죠. 누르는 힘이 더 커지게 되면 이 우측에 있는 불착면이 부풀어 올라서 솟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히빙 현상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책으로는 일반적으로 흑막이벽 근입장을 경지지반까지 연장하는 방법이 있겠고, 하부지반의 전단 강도를 강화하는 대책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일링 현상과 히빙 현상은 실기시험에도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서 외워주면 되겠고, 어떤 거를 중점으로 외워준다? 지반 조건을 중점으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핵심 키를 보게 되면 보일링 현상일 경우에는 사질 지반의 수두차, 히빙 현상일 경우에는 점토 지반의 중량차가 된다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보도록 하면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현상이 발생되면 흑막이벽의 지지력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높은 지반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 맞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흑막이벽의 근입장 깊이가 부족할 경우 발생하게 됐었고, 연약한 점토 지반은 무슨 현상이다? 히빙 현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기타의 지반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고, 다음 보도록 하면 집안의 안전 대책으로는 사질토 계량 공법과 점성토 계량 공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이 있구나 정도 정독을 해주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건설 공사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기시험에서도 출제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외워주냐? 암기 팁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1일 날 건축된 50개의 학교에는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0월은 무엇이냐면 깊이 10m인 굴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일과 건축을 묶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30일과 건축을 묶으면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50과 학교를 묶어주면 최대 지간 거리가 50m인 다리들의 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리가 보통 교를 쓰게 되죠. 이게 다리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천만 톤 저수는 무엇이다? 저수 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이 있다. 자, 추가적으로 터널 건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연면적 5,000m 제곱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 지간 길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자, 지간이란 무엇이냐면 다리를 건설할 때 한 번에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둥을 세워 놓고 위쪽에 어떤 구조물을 놓아서 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리를 만들 때 중심 부분, 이렇게 다리에 기둥의 중심 부분을 연결한 게 바로 지간 길이가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지간 길이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무엇인지는 한번 알고 넘어가 주면 좋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건설공사 대상 사업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최대 지간 길이가 4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50개의 학교이기 때문에 40이 아니라 50m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지상 높이 31을 건축이기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터널 건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그래서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기한 및 첨부 서류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필기와 실기에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외워주면 되는데, 먼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된다. 자, 이것은 어떤 것과 비교해주면 되냐면, 지금 6과목은 건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조업과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일 경우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기준은 작업 시작 전 15일 전까지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해서 암기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에서의 첨부 서류는 크게 보았을 때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과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도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공사 개요서, 그 다음에 도면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전체 공정표,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의 계획서, 그 다음에 안전관리 조직표,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했을 시 연락 및 대피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첨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 부분만 정리해주면 돼요. 개요서, 도면,
공정표, 그 다음에 보건관리비, 조직표, 대피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측의 기출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기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다? 1번 당해 착공 전일까지가 되는데 이때 기출문제에서 추가해줘야 되는 내용은 건축, 건설업 일 경우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일 경우에는 착공 전일 15일 전까지가 되기 때문에 2번에 대한 것은 제조업이 된다. 따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공사 위험성 추정 및 결정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 법령이 바뀌면서 위험성의 평가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란 무엇이냐면 주도는 사업주가 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은 안전보건 관계자, 관리 감독자, 근로자, 그 다음에 협력업체까지 참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위험성 평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도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하게 되신다면 반드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왜냐하면 위험성 평가가 이제 막 더 중요하게 됨으로써 이제 위에 사수분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사수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 업체한테 맡겨서 추가적으로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한번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만 알고 있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챕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산 및 사용에서 보도록 하면 공사의 종류가 좀 변경된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건축공사 갑을로 나눴던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건축공사, 토목공사, 그 다음에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공사는 무엇인지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건축공사는 종합적인 어떤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목공사는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어떤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그 다음에 종합적인 계획 같은 것들로 인해서 행해지는 공사가 바로 토목공사가 된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건설 공사를 보도록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고제방댐 공사 같은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화 발전시설 등의 설치 공사가 포함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터널 신설 공사도 중건설 공사에 포함된다 정도 이 세 가지는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특수건설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수목원, 공원 같은 것들의 환경을 조성, 개량하거나 어떠한 주력 분야로 주요 공사 종류에 구분한 조경 공사 같은 것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면 이 네 가지 정도는 체크해주면 되는데 전기공사법에 의한 공사,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법, 그 다음에 소방공사법, 그 다음 문화재 수리공사법 이 네 가지 정도는 체크해주고 넘어간다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해볼 것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인 만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직접 재료비 더하기 간접 재료비, 마지막으로 직접 노무비를 더해서 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상액이 5억 미만인 경우와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비가 어떻게 된다? 대상액 곱하기 계산기준표의 비율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액 곱하기 계산기준표의 비율 플러스 기초액을 내준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기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준표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면 25년도 1월 1일에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면 건축공사에서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11%,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2.28%이며 기초액까지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432만 5천 원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면 되겠고, 대상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37%,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 비율은 2.6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공사를 기준으로 외워준 다음에 나머지 3개도 비교를 해서 외워준다면 충분히 비교를 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율은 지금 보게 되면 대상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표 전체를 암기해서 체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아래쪽에를 보게 되면, 자, 아래쪽을 보게 되면 어디를 체크해 주면 되냐면 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을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도록 하면 재료비, 그 다음에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이 포함된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더해준 다음에 위에서 봤던 요율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기초액을 더해준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재료비, 근데 지금 이때 가액이 제외된 경우에는 직접 노무비를 더한 다음에 똑같이 요율을 곱하고 기초액을 더하는데 이때는 1.2를 곱해준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한 다음에 적은 금액에 적용되는 것은 발주자 제공 재료에 공사비 포함 시 안전관리비가 과다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배를 비교해서 작은 값 이상의 금액을 계산해서 정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넘어가서, 자, 아래쪽에 있는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부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공정률이 50% 이상에서 70% 미만인 경우에 사용 기준은 50% 이상이 되겠고,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에는 70% 이상, 그 다음에 공정률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기준이 90% 이상이 된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웠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서는 실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기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 굴착과 터널 굴착, 건물 해체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의 현상에 대해서는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일링 현상과 히빙 현상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보일링은 사질 집안의 수두차로 인한 원인이 되겠고, 히빙 현상은 점토 집안의 중량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녀석이 된다 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암기했었죠. 10월 31일에 건축된 50개의 학교에는 2천만 톤 저수가 가능하다라고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10은 무엇이냐면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그 다음에 31일 건축된 부분은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 50개의 학교에는 교는 다리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최대 지간 길이가 50m인 다리 건설 등의 공사, 그 다음에 2천만 톤 저수는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이 있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설, 두 번째는 제조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조업일 경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작업 시작 전 15일 전까지 제출해줘야 됐었고, 그 다음에 건설업일 경우에는 착공 전날까지 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에 대한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두 번째로는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이 있다라는 걸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